간단하게 지금 우선 예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학부 공개된 영상이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거의 나이 예측 모델이 있어요. CNN 하셨으니까 후속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사람 이미지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나이입니다. 이거를 CNN으로 학습하게 되면 그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이 돼요. 그럼 여러분 사진을 PPT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걸 딱 캡처해서 JPG로 저장한 다음에 여러분 콜앱에 넣으면 여러분 나이 예측하는 게 돼요. 문제는 이거에 후속으로 뭐가 붙었냐면 그래드캠이라는 게 후속으로 학습한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 넣어서 나이 예측하고 그 예측된 이미지가 왜 나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그래드캠을 쓰거든요. 그 원리는 이래요. CNN을 통해 나이를 예측한다. 학습된 모델, 학습이 끝난 후에 그런 다음에 결과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중요도를 합산한다. 히트맵을 생성한다. 이 히트맵을 내가 든 이미지에다가 덮은다. 그러면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어느 포인트의 피처를 가져다가 해석할 수 있다는데 그럴싸하지만 이거를 그래드캠을 아니고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CNN이나 AN이나 결과에 대한 추론, 아까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얘 이미지를 넣었어요, 제가. 그러면 나이를 딱 예측했죠. 학습은 끝났습니다. 이 안에 모든 가중치는 세팅이 끝났고요. 그 상태에서 2차원 이미지의 마지막은 어딜까요? 피처 맵이죠, 피처 맵. 1차원으로 플래티닝 하기 전에.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저 몰랐는데 지금 보이네요. 저 우측에 있는 거는 댄스 레이어여야 돼요. 뭔지 아시죠? 제가 면을 그려놨는데 저는 잘못 그린 거고요. 댄스 레이어 되니까 1차원으로 해서 숫자고요. 그 전 단계 여기가 피처 맵이에요. 필터는 몇 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개를 써가지고 피처의 이 이미지의 특징을 뽑았다고 볼게요. 이 피처 맵을 바탕으로 나이가 나온 겁니다. 그럼 나이가 왜 이 나이가 나왔는지 저 피처 맵을 분석해보면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왔다고 보고 피처 맵을 하나만 뽑았다고 가정하면 제가 만약에 저렇게 있다고 하면 픽셀 값이 있다고 하면 이 픽셀이 4 곱하기 5니까 20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엑셀로 저렇게 데이터를 변수를 쓰고 데이터를 쓸 수 있겠고 y는 이 피처에 대한 답인 거죠. 나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왼쪽 이미지는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보통 실스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뭘 분석하냐면 민감도를 평가하죠. 어떤 변수 하나가 y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한 후에 그 모델에다 x를 넣을 때 나머지 x는 다 고정하고 하나의 x를 막 바꾸면서 y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급 원소가 어디에 물성에 미치니 얼마나 더 강하게 미치냐 얼마나 작게 미치냐를 볼 때 우리가 흔히 민감도 평가를 했었죠. 그 후에 이제 요즘에 explainable AI나 이런 게 나와서 설명 가능 AI로 각 피처 간의 영향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학습된 모델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쫙 만들어서 넣는다. 그런 다음에 얘를 그림을 그린다. 나머지 변수들은 고정이니까 x2가 변할 때 y에 미친 영향을 본다. 그러면 내게 초기 데이터가 x2가 2였으면 그 2에서의 뭐를 계산한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지, 기울기. 그레디언트가 크다 하면 y에 미치는 x2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문 쓸 때 이걸로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걸 그냥 민감도 평가라고 해요. 똑같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평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단순한 문제죠. 학습한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변수만 바꿔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져다가 그레디언트를 기울기를 평가해서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미지는 다 픽셀이에요. 픽셀. 그죠? 그러니까 픽셀이 저렇게 많은 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나머지 픽셀 고정하고 하나를 바꾸면서 편미분이죠. 그죠? 나머지 컨스탄트한 상태에서 하나를 바꾸면서 이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해서 저기 피처 맵에다가 다 써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저 한 장의 피처 맵에서 나이에 미치는 영향도가 다 픽셀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우선은. 근데 피처 맵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피처 맵이 다양하죠? 엄청 많겠죠? 얘를 다 저걸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피처 맵에 상대적인 가중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 가중치의 평균이 있겠죠? 저 피처 맵에 그레디언트 평균이 있겠죠? 저 픽셀을 다 더한 다음에 픽셀 개수를 나누면 이 피처 맵 하나에 대한 그레디언트 평균이 나오고 그 그레디언트 평균이 피처 맵마다 있겠죠? 그러면 쟤에 대해서 피처 맵을 전체 뭘 하면 돼요? 전체 더해서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뽑힌 피처 맵 중에 하나의 피처 맵에 대한 프랙션이 나오죠. 그레디언트에 대한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이 가중치를 계산하는 게 1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넣습니다. 이미지를 넣었죠? 그런 다음에 아까 계산한 이 피처 맵에서 가중치를 이 피처 맵에다가 어떻게 한다? 더한다, 곱한다? 그죠? 곱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중치는 뭐예요? 확률과처럼 프랙션이니까 항상 뭐부터 뭐에서 뭐 사이? 0에서 1 사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피처 맵에는 픽셀 값이 무조건 작아질 일만 있죠. 그죠? 무조건 작아지는데 어떤 거는 덜 작아지고 어떤 거는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 피처 맵 중에서의 저 나이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피처 맵에서 영향도에 대한 가중치를 피처 맵에다가 가중하게 되면 뭔가 피처 맵이 픽셀 값이 변하겠죠? 그죠? 그거를 정교화 처리한 다음에 합한 다음에 그 합한 결과를 딱 뿌리면 이 많은 피처 중에서 왜 나이가 이게 나왔는지에 대한 주요 영향도만 강조된 히트맵이 내 얼굴의 어느 부위에 딱 정해지면 이게 나이를 결정한 주된 요인이 돼. 이 그래드캠이 의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 온 라이브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민감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Y는 fx 찾은 다음에 하나 바꾸면서 Y 해가지고 민감도가 얼마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대학원 과정이면. 근데 이거를 이미지로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에서 이게 왜 나왔어라는 걸 해석을 추론하는데 그레디언트를 쓸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던진다면 너무 쉬운 건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이 예측해서 이건 학부생 과제다가 웃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예, 학생들 그래서 야 너 노안이다, 너 동안이다 이거 하면서 하는 예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소재를 전공하신 분들이 어떤 거를 얻어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뭐 주름을 본다 뭐 이런 걸로 나이를 판단하고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보게 된다. 오토엔코더입니다. 자, 오토엔코더의 시작은 저 1986년도에 뭐 기본적인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시작은 이 제프린틴 교수님께서 그 2006년에 그 볼츠만 머신을 이용해서 그 오토엔코더 유사한 구조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 오토엔코더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뭐 최근에는 그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기타 등등으로 발전돼 왔죠. 그 중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흔히 요즘에 이제 그 겐 적대적 생성 신경망과 경쟁하던 이미지 제너레이터였어요. 그러다가 겐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VA는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걔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리얼한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그런 이미지 제너레이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많이 쓰고 이 오토엔코더 자체는 엄청나게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오토엔코더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원의 저주에 대한 개념은 1차원부터 고차원을 될수록 어떻게 된다? 공간의 부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거리추적 유효성이 감소하고 계산 복잡도도 증가해서 우리가 다루는 차원은 항상 하이퍼 스페이스죠. 되게 고차원 데이터, 이미지는 더 크고요. 그래서 이 차원의 저주에 빠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고차원의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저차원으로 투영해야지 뭔가 분석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차원 축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토 인코더의 목적이 차원 축소는 아니지만 오토 인코더 자체의 특징이 차원 축소기로도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활용예가.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달리기 하는 이미지는 256 곱하기 256 이미지면 몇 차원? 6만 차원입니다. 걔를 저차원으로 잘 투영하게 되면 이런 3차원 공간에 이런 매니폴드를 구성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은 이렇습니다. 고차원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미지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은 저차원의 매니폴드로 투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거는 고차원의 특징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차원의 특징을 저차원의 매니폴드로 투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토인코더를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이미지에서 대표의 특징을 뽑은 다음에 그 특징을 잘 학습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미지의 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그 다음 후속적으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클리디안이나 뭐 맨하튼 일반적인 거리 평가 방식으로 한다면 이 벡터 공간에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사이의 거리는 달리기하고 시작과 달리는 중간 단계로 예측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징으로 추출된 매니폴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벡터 연산에 의한, 그러니까 거리 계산에 의한 지점은 이런 애매한 사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매니폴드, 다시 말하면 리프레젠 러닝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중간 과정의 이 공간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예측할 수 있다. 처음과 끝을 알면 중간 과정을 잘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간 과정의 이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관점도 되겠죠? 매니폴드를 안다면?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데이터 포인트의 사이의 거리의 중간이 뭔가는
A의 이 시작과 끝의 중간 지점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오토인코더는 이와 같이 뭐 디아블로 또는 샌드그라스에서 모래시계 타입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유넷과 유사하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인공지능 구조를 오토인코더라고 해요. 근데 설명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신경망 구조를 쓴 거고요. 이 신경망이 CNN이어도 됩니다. CNN을 컨볼션을 줄이고 동일하게 늘리는 과정도 똑같이 오토인코더예요. 그러면 왼쪽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CNN으로 하겠죠? 실수 데이터는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다? 비지도 학습이죠. 왼쪽에다가 답 없이 내 자신을 넣고 오른쪽에다가 똑같은 애를 넣어서 왼쪽이 들어가서 연산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온 데이터가 왼쪽의 데이터와 1대1 같은지 오차를 평가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학습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이게 뭐다? 인풋을 복원하는 기능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많은 데이터를 숫자 2개로 줄이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압축, 언직과 그러니까 압축이죠. 바이트, 용량 큰 바이트는 0과 1로 된 이진수 데이터 용량을 되게 줄였다는 얘기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다시 늘리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일 뭐라면? 특징이 있다면. 근데 제가 아까 CNN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지는 실수 데이터와 다르게 무조건 특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차원 축소를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으면. 실수 데이터는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징이 없으려면 랜덤처럼 균일 분포를 가진 애를 난수 발생하게 되면 특징이 없기 때문에 차원 축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뭔가 피보나치 순열이나 뭔가는 룰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그 데이터는 엄청난 예쁘게 특징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빅데이터를 뽑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찾고 싶어. 그럴 때 차원 축소를 할 수 있죠. 차원 축소에서 특징이 뽑히면서 역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그 활용 가치가 되게 많다. 더 나가볼게요. 그래서 이걸 2개를 합쳐서 오토인코더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한 후에 얘를 쪼개서 쓰면 인코더. 그리고 뒤에를 쓰게 되면 디코더.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가 그 퀄컴의 그 코덱 기술, 코덱 기술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이미 그 논문에 보고가 됐어요. 예제를 볼게요. X1부터 X6까지 실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얘를 넣었을 때 예측 결과예요. 얘는 자기 자신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넣고 학습을 하면 바이어스 웨이트이 쫙 세팅이 되겠죠? 그 모델을 가져다가 얘를 떼서 얘를 넣으면, 동일한 애를 넣으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2차원으로 어떻게 줄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숫자 2개를 얻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가 하나만 있어요. 이게 만약에 10만 개가 있으면 이 좌표 공간에, 2차원 공간에 점 하나가 10만 개가 찍히는 거죠. 그럼 2차원에 10만 개가 지네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잔차처럼 흩어져 있으면 특징이 없는 거죠. 빅데이터를 역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미지는 이 데이터가 몇 개? 최소 10만 개, 100만 개가 되죠. 그 100만 개를 몇 개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숫자 2개로 줄이는 거죠. 100만 차원을 숫자 2개로 줄이면 강아지는 여기 우글우글, 고양이는 여기 우글우글. 여러분 자주 하는 실습 데이터 엠리스트 셋이 정확히 25 곱하기 25 데이터일 거예요. 손글씨, 필기책. 그러면 756인가요? 756차원을 2차원으로 줄이게 되면 숫자 1과 2와 3과 그 그룹이 딱딱 클러스터링이 나눠지고 이 숫자 클러스터에서 여러분들이 암호 숫자 근처에 얘를 발생시켜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3은 3인데 다른 폰트가 나온다거나 3이 돌거나 옆으로 나거나 찌그러진 3이 나오거나 제너레이터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미지라면 남자, 여자, 남자인데 안경 낀 사람과 아닌 사람이 2차원 공간에 딱딱 클러스터링이 되고 거기서 원하는 데를 막 해가지고 숫자를 그냥 아무거나 그 공간에 있는 좌표를 뒤쪽에다가 넣으면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이거를 분류기로도 쓸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이따 할게요. 먼저 이렇게 넣은 거 디코드를 가져다가 숫자를 넣었다. 근데 이렇게 예측을 했죠. 숫자를 뻥튀기, 복원한 거죠. 원래 좌표 정보를 가져다가 물론 다르긴 하죠. 복원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0% 일치할 수 없죠. 항상 자기 자신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그 차이, 오차를 미니마이제이션해서 학습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기술을 쓰기 때문에 제로로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비슷하게 복원을 합니다. 6차원을 2차원으로, 2차원을 6차원으로.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이미지는 5 곱하기 5 픽셀인데 칼라 이미지면 RGB 칼라 세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5 곱하기 5 사이즈의 이미지는 몇 차원? 25 곱하기 3. 75 픽 차원인 거죠. 그죠? 요것만 봐도 실제 이미지 1920 곱하기 1080이다. 근데 칼라 이미지야? 그럼 저 곱하기 3. 엄청난 고차원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2차원 숫자 2개로 줄이는 게 가능해? 왜 그러냐면 이미지는 불균질하고 그 자체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실수 데이터다. 엄청난 룰을 숨겨놔서 박아놓으면 뽑힐 수 있습니다. 역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분석한다고 차원 축소 나도 해볼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내 데이터가 특징이 있는 데이터인지 실수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문헌 데이터로 자연어 처리를 했습니다. 알루미늄 DB만, 합금 DB만 다 수집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알루미늄은 보통은 1000개, 2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 6000개, 700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알루미늄의 계열이 나눠지는 거는 합금 원소의 레인지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아무리 논문을 수집해도 항상 1000개부터 7000개까지의 논문이 수집이 될 확률이 크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는 막 뒤죽박죽 조성이 섞여 있지만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거죠. 그거를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 1000개, 2000개, 3000개, 5000개로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저는 이 오토인코더 차원 축소를 어디다 쓰냐면 머신러닝 하기 전에 뒷단에도 쓰고 앞단에도 씁니다. 어떻게 써요? 빅데이터를 만들고 7000개용 물선 예치를 만들게 되면 이거를 차원 축소해서 클러스터링하고 7000개만 뽑아서 학습에 쓰고 이해되시죠? 뒷단에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역설계를 하게 되면 후보군이 10만 개가 나와. 그러면 후보군 중에 좋은 애 10개를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잖아요. 그 10만 개 데이터를 차원 축소해서 클래스를 구분하고 합금 시스템으로 해서 그 중에서 선정해서 쓰고 이런 그 차원 축소 기술, 다시 말하면 비지도 학습 기술은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CNN 기반으로 대칭 구조의 오토인코더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이미지는 이렇게 차원 축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같은 색에 있는 주변에 있는 포인트를 하게 되면 그 동물 이미지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니폴드 러닝,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학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주요 특징을 뽑는 구조인 거예요. 왜 CNN 할까요? 오토인코더 해도 되긴 하는데 CNN 자체는 어떻게 된다? 특징을 뽑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저차원 공간은 흔히 잠재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잠재 공간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매니폴드로 투영이 돼야 되는 건데 투영이 안 된 애를 아무리 해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 주로 쓰는 방법이 PCA, 주성분 분석. 그래서 저차원 공간에, 고차원 공간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축을 하나를 만들어서 축을 마음대로 막 바꾸면서 어떤 축에서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지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한 축을 잡고 그 다음 축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 축을 막 바꾸면서 공분산이죠. 분산을 해서 분산이 큰 애를 찾아서 얘를 2차원으로 딱 만들면 차원 축소. 이게 이제 기존의 AI가 아니고 그런 공분산과 이런 선형의 선형대수인가요? 하여튼 수학적으로 푸는 문제, 차원 축소를. 근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PC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차원 축소했어요. 2차원으로 보통 할 거예요. 논문 보시면. 또는 3차원. 왜 그럴까요?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려면 2차원, 3차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는 차원 축소할 때 매니폴드가 있다고 있고 그 매니폴드 러닝을 하게 되면 차원 축소에서 특징을 뽑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특징이 안 뽑히는. 근데 그 기준이 없는 거죠. 봐야지 하는 거죠. 오토인코더는 기준이 뭐다? 왼쪽에 있는 애가 완벽하게 복제가 됐다면 우리는 뭐를 믿을 수 있다? 이 축소된 잠재 공간의 데이터가 당연히 특징을 뽑아야지 복원을 할 거잖아요. 숫자 2개로. 그러니까 학습 정확도가 높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우리는 차원에 대해서 보지 않아도 뽑았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못 뽑으면 복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2차원, 3차원 안 해도 되고 볼 수 없는 5차원, 6차원으로 줄여도 돼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차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정보가 손실이 됩니다. 오토인코더예요. 열심히 학습한 다음에 오리지널 이미지를 여기다 놓고 학습을 해서 가중치를 딱 세팅한 다음에 이 필기체 글씨죠. 이 한 장이 아니고요. 이거 다 따로예요. 넣어가지고 학습하면 필기체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숫자를 넣으면 근데 얘를 가져다가 이제 한 다음에 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마지막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2차원 2개로 또는
5차원으로 두 개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차원으로 줄인 다음에 복원한 결과와 5차원으로 하는 결과를 보시게 되면 복원도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차원을 강하게 줄이면 그 정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차원을 늘리고 싶은데 우리의 선택권은 2차원이나 3차원밖에 없어요. 봐야 되니까. 근데 오토인코더는 그게 차원 축소 관점에서 본다면 흔히 쓰는 PCA와 TSN이, T분포 스토캐스틱 인베딩 메서드죠. 그 차원 축소 쓰는 일반적인 알고리즘과 이 오토인코더가 항상 비교되고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는 되게 쉬워요. 딱 누르면 바로 짠 하고 나오는데 다행히 딱 나오면 쓰면 돼요. 논문 쓰거나. 그쵸?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차원을 늘릴 순 없고 안 뽑히는 건가? 내가 학습을 잘못했나? PCA나 TSN이는 학습을 하고자 시고도 없어요. 그게 변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자,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오토인코로 할 필요는 없어요. 신경만 만들어가지고 러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차원 축소 모델을 써서 했는데 안 된 경우인데 차원을 올릴 순 없고 2차원에서 비교할 때 오토인코는 2차원이 될 거냐? 될 수도 있고 TSN이나 PCA가 안 되면 얘도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오토인코는 그래도 특징을 뽑는다는 관점에서 주된 목적이 있다면 차원을 올려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가 됐든 간에. 아마 그 목적은 여러분들 액티브 러닝을 배우시죠. 내일. 배우시게 되면 알 거예요. 액티브 러닝의 가장 큰 한계는 변수가 많아지면 못 돌린다는 거예요. GPR의 한계죠.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서가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액티브 러닝을 못 한다는 얘기는 실험 변조건이 많으면 그래서 보통 3개에서 6개? 6개도 많아요. 근데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오토인코더를 가져다가 변수가 많아요. 액티브 러닝을 돌리고 싶어요. 10몇 개의 변수가 있으면 이 10몇 개의 피처의 특징을 뽑아요. 뭘로? 오토인코더로 몇 개로? 4개로. 뽑은 다음에 4개를 가져다가 액티브 러닝을 돌려서 액티브 러닝을 돌렸다는 얘기는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 4개 변수는 실험 변수가 아니죠. 그러면 디코더로 다시 불린 다음에 실험을 시켜요. 답을 달고 다시 이거를 오토인코더를 껴가지고 액티브 러닝을 돌릴 수 있게 피처를 줄여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액티브 러닝의 변수가 작아야 되는 이유는 GPR의 한계예요. 걔가 그 제곱승으로 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이 연산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해요. 차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오토인코더를. 그건 뭐 다양한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오토인코더 학습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강아지로만 열심히 복원을 했는데 펭귄을 넣으면 펭귄 영상을 유지하면서 강아지가 나오는, 강아지 펭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건 장난으로 넣은 거고요. 활용이 아까 세그멘테이션은 비슷하죠? 잘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이상치 탐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세그멘테이션도 말씀드렸죠? 딱 넣으면 딱 색깔 칠해주는 거. 오토인코더도 그걸로 동일하게 쓸 수 있는데 그 기능은 요 복원 기술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볼게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되는 예제로 좀 고민해서 만든 게 자, 언스트럭처. 뭐 특징이 없는이나 뭐 피처리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은 언스트럭처,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는 실수인데 특징이 없다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그게 컨티뉴어스 리얼 밸류 데이터니까 실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엑셀로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이 데이터 분포를 보게 되면 어떤 쪽에 특징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차원 축소하게 되면 클러스터가 안 돼요. 뚜렷한 클러스터 관찰되지 않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일부러 저는 난수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여러분 차원 축소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데이터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헌 데이터는, 여러분 논문 데이터는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연구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트렌드라는 거는 좋은 조성만 보통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스트럭처 데이터인데 2개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실수, 하나는 정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스텝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그 패턴이 이렇게 있다고 존재할게요. 이거를 뽑으면 어떻게 된다?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그룹의 오더링까지 존재하죠. 차원 축소 결과예요. 특징이 있는 데이터인데 실수입니다. 근데 그 실수의 패턴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패턴을 하게 되면 뭐가 관찰될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있죠. 클러스터는 존재하지만 클러스터 내에 오더링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클러스터 안에 오더링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까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매핑할 때 그리드 서치할 때처럼 정수는 심경망은 1, 2, 3, 4, 5 이렇게 나눠지죠. 러닝 레이트는 실수니까 무한대로 쪼갤 수 있죠. 나눠지는 공간의 어떤 특징을 뽑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들만의 딱딱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차원 축소하면. 이 데이터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룹.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이 간격의 데이터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돼요? 제너레이터를 넣으면 새로운 패턴 여기다 그리겠지만 이 녹색의 패턴 안에서 선이 그려지겠죠. 딱 패턴이 정확하게. 제너레이터. 네. 이미지는 무조건 특징이 있죠.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지 넣으면 그냥 축소되지만 그 이미지 안에 클러스터 안에 오더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룹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놀면 뭐가 만들어지고 뭐 되겠죠?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인데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 과거 사진을 깨끗한 이미지로 복원하는 건데 이거는 또 뭐랑 같냐면 옛날 TV를 업샘플링, 업스케일 기능과 같아요. 또는 옛날에 비디오로 촬영한 뭐 대장금 같은 어떤 저해상도 이미지를 요즘에 IPTV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이 질감이 없어요. 근데 저 때는 사람인데 외곽이 스무딩 처리가 돼서 업스케일링 하면서 어떤 해상도의 TV에서 보면서 업스케일링 기능이 TV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광고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미지가 이상했죠. 어색하고. 왜냐면 주변의 데이터 픽셀 값을 가져다가 이미의 수를 뭔가 이렇게 보관법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상한데 지금 AI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뻥튀기 해요, 픽셀을? 그럴싸한 픽셀 값을 제너레이팅 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진짜 리얼한 이미지가 옛날 저해상도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도 지금 4K TV에서 봐도 어떻게 된다? 이상하지 않은 거죠. 비슷해요. 이거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오토인코더 뭐 그게 이미 CNN이든 뉴럴 네트워크는 만들어 놓고요. 놓는 데이터만 처리를 다르게 하면 돼요. 왼쪽에 자기 자신이니까 원래는 얘를 이걸로 복원하는 건데 이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근데 옛날 노이즈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 확보가 안 되니까 깨끗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뭐래요? 가우시안 노이즈나 코드로 노이즈를 뿌려요. 훼손을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있죠? 이거를 넣습니다. 그리고 훼손하기 전에 데이터를 여기다 놔요. 그러면 이 오토인코더 입장에서 뭐가 들어가? 이상한 노이즈가 들어가서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게 가중치가 세팅이 되죠. 자, 얘를 학습을 딱 해놓으면 오래된 이미지를 넣으면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돼요. 매우 쉽게. 대표적으로 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뭐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SEM 이미지나 이런 어떤 현미경 이미지에서 캡션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나 뭔가 이런 거를 회귀 문제나 분류 문제 풀 때는 캡션이나 이런 거 마크 지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몇 장을 우리가 세미나 이런 걸로 저장할 때 캡션 있는 것과 없는 걸 저장해서 캡션 있는 거 넣고 없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있는 게 들어가게 되면 캡션을 딱 띄워주는 복원기가 그러니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되겠죠. 그 오차는 이렇게 평가하죠. 없는 놈에서 있는 애로 바꾸려면. 자, 이렇게 되면 얘 오차는 어떻게 돼요? 이 이상한 애가 나오지만 이상한 거를 잘 나온 애랑 비교하면 오차가 처음엔 크겠죠? 오차를 줄이다 보면 어쨌든 이상한 애가 좋은 애,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를 맞춰가겠죠. 뭐로부터? 이상한 노이즈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이거 예제를 보게 되면 오리지널 이미지를 가져다가 노이즈를 뿌리고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가져다가 노이즈를 넣어서 우측에다가 오리지널 이미지를 놓고 오차를 평가해서 디노이즈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예제로 있어요. 매우 쉽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문제인데 그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토인코더와 그럼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뭐냐를 말씀드리면 잠재 공간을 숫자 하나로 줄인다고 볼게요. 1차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많은 데이터가 숫자 하나로 딱 꽂히겠죠. 1차원에. 다른 데이터를 넣으면 요 옆에 꽂히겠죠. 이 데이터를 100만 개를 넣으면 대부분이 여기 있는데 하나가 여기 있으면 그냥 단순 거리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와 많이 다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1차원이니까 차원의 저주에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 거리 기반. 자,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 이 잠재 공간에 가우시안 커브나 이 확률 함수를 집어넣어서 요 연산할 때 확률을 통과해서 모델을 통과해서 나오게 하면 뭐가 나와요? 분산과 편견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를 넣었지만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고 디스트리뷰션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이용하냐면 이 데이터라는 건 하나의 이미지가 분포가 나오니까 디코더의 입장에서는 분포를 넣고 뭐가 돼요? 다양한 애가 나오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로 복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다양한 게 나오는 거죠.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개념입니다. 이게 뭘 써요? 내 이미지를 넣어서 내 이미지가 나오면 재미없죠. 내 이미지를 넣었는데 안경 낀 나와, 벗은 나와, 뭐 머리가 뭐 까만 나와, 막 이런 다양성을 확보된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썼는데 이때 나온 이미지가 리얼하지 않았어요. 막 개선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겐,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 나오면서 이러다가 민맥스 프라블럼 문제가 있어서 걔는 이제 학습이 좀 어렵긴 한데 그것도 이제 풀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겐을 쓰게 되는 거죠. 베이시 오토 이코더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걸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넣으면 다양하게 나오는 어떤 다른 것에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의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가 들어가면 하나의 포인트가 이게 2차원 공간이 아니고 다차원 공간의 하나의 점이라면 이게 인코더로 들어가게 되면 레이터드 스페이스에 2차원의 하나가 나오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아니고 그냥 오토인코더면 그 데이터 포인트에서 본래의 차원으로 가서 옆에 딱 꽂히겠죠. 그리고 요 차이가 뭐다? 얼마나 잘 복원되는지의 차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레이터스 스페이스에다가 뭘 넣는다? 확률 모델을 넣게 되면 분산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가 들어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의 전체가 나오는 그 영역을 포괄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자, 이상치 탐지입니다. 이상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 데이터에서 이제 좀 값이 이상하거나 뭐 실수가 있거나 이런 노이즈, 이상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어떤 타일에 깨끗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내가 봐도 이걸 굳이 오토인코더 넣을 필요 없죠. 근데 이게 뭔가 자동화 설비예요. 뭐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설비를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24시간 생산되는 라인에서 어느 순간 이상치를 검출해서 분량을 자동으로 체크하려면 이런 이상치 탐지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오토인코더를 만들어서 정상 데이터를 열심히 학습을 하면 정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걸로 나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 비정상 데이터를 넣게 되면 정상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비정상 데이터 넣은 것과 정상 데이터를 빼요. 그러면 그 복원도의 차이가 결국 이상치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성능에 있어서는 좀 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습할 때 이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 데이터에서 정상이 아니고 보통 복원이라면 비정상을 넣으면 비정상으로 복원돼야 되니까 이게 이걸로 복원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이 되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래서 이런 어떤 카본 나노 와이어에 이런 어떤 이상한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상치를 탐지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 물론 캡슐에서의 어떤 디펙트를 탐지할 수도 있겠고요. 이건 다 기존의 오토인코더로 우리가 이상치를 탐지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인코더를 근데 잘 학습해야 돼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잘 학습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것보다는 뭐 이런 변변도 마찬가지죠. 그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이상한 병변 부위를 딱 바로바로 감지하는 거. 또는 뭐 이런 게 다 변수죠. 외식 이런 거를 X1, X2라고 한다면 모든 여러분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오토인코더로 학습하게 되면 이런 외식이라는 변수는 항상 이 정도 데이터로 항상 복원이 되는 복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달 뭐 돈을 썼으면 이게 쓴 이력이 있으면 그거를 오토인코더에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복원돼야 되는 그 값의 범위에서 확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난 걸 복원하는 게 아니고 그 원래 유사한 게 나온 거고 원래 넣은 데이터와 차이를 하게 되면 어떤 변수,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요소에서 기존과 다른 값이 이상치가 나왔는지 그래서 뭐 알람을 간다거나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겠고요. 다음은 디노이즈 오토인코더. 저는 이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디노이즈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이상치 탐지예요. 얘는 뭐예요? 오토인코더인데 노이즈를 뿌려서 학습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오토인코더는 노이즈 이미지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자기 자신과 노이즈를 빼면 노이즈만 남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 특성은 더러운 이미지에서 원 이미지를 찾는 특성이니까 우리가 노이즈를 이상치라고 본다면 이상치 이미지를 넣으면 이상치가 없는 이미지가 나오니까 똑같이 없는 이미지에서 는 이미지 빼면 이상치가 나오는 이 오토인코더 학습이 그 노이즈를 잘 감지하는 데 목적이 돼서 저는 이게 더 맞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오토인코더 기반 이상치와 노이즈 기반 이상치의 특성이 인풋되는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경우에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보다는 오토인코더 기반이 더 잘 맞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노이즈는 되게 많이 뿌리잖아요. 그렇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캡슐하고 얘를 이미지를 찌그러뜨려요. 그런 다음에 넣어가지고 노이즈처럼 만들어서 학습하고 복원하게 학습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면 원 자신의 이미지를 빼서 어디가 캡슐이 어떻게 됐다라는 이상 징후를 찾을 수 있죠. 뭐로부터? 디노이징, 오토인코딩 트레이닝 방식을 통해서.
뭐 이런 것도 그렇죠. MRA에서 그 병변을 찾는 거. 이거는 그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제했던 얘기인데요. 회사명은 말하지 말고요. 어떤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요사에서 연락 옵니다. 국내로. 연락 와서 뭐 지스교의 S45C와 유사한 딘 규격 강제는 뭐냐 딱 물어보면 전화 받는 사람이 규격에 있는 전 세계 규격을 다 찾아서 1,3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대응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어떤 규격에 무슨 강조가 유사하다라고 바로 나오게 해주는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였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규격을 봤더니 다행히도 민맥스 범위로 있어요. 모든 규격의 소재 조성은. 이 얘기는 이 범위 안에 데이터를 제 마음대로 만들어도 나는 자동으로 답을 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뻥튀기가 되는 거죠. 뭘로? 700만 개로. 이 정도 되면 엑셀로 열리지도 않아요. 데이터 안 열립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분류기를 뭐로 만들 수 있어요? 각 규격별로 강종별로 1300개 분류기를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먼저 분류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딱 했는데 12 안에 유사한 강종의 랭크가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서 최소 22 안에까지 딱 강종명을 추천해주면 전화 받는 쌤이 20개의 규격만 찾아보면 되니까 하루도 안 걸리는 문제가 되죠. 1300개 중에서. 이 문제로 하나 풀었고 동일한 문제를 오늘 설명드린 오토인코더로 풀었어요. 750만 개 왼쪽에다 넣고 우측에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얘를 떼서 어떻게 한다? 궁금감을 우선 차원 축소를 했어요. 학습한 데이터를. 원래 결과는 아니에요. 750만 개를 차원 축소해서 클러스터를 찾고 가상의 클러스터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새로 누가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 인코드를 통해서 내가 축소된 2차원에다가 딱 놓고 그거의 클러스터의 중심과의 거리를 평가해서 거리가 가까운 것부터 1위부터 순위를 랭크를 매긴 다음에 상위 10위, 20위를 뽑았더니 어떻게 된다? 분류기가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토인코더를 분류기로도 쓸 수 있다. 이게 정확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류기 개발과 오토인코더를 차원 축소로 한 분류 개발을 비교한 거예요. 성능이 오토인코더 기반 분류기가 더 좋았어요.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 특성을 봐서 우리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증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오토인코더는 다양한 데에 쓸 수 있다. 분류기로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등으로 나머지는 이제 제 강의 자료를 그 대학생 대상으로 했던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제 파일도 저희 랩 학생들이 주석을 되게 잘 다뤄놔서 모르는 코드가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딱 코드를 카피해서 GPT한테 초등학생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달라 그러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